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비잔티움 제국을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중세 유럽 세계의 변화 그리고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그 교황권, 그러니까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였는데 이게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을 이번 시간에 한 번씩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유럽이 변화하게 됐는지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네, 첫 번째 배경이 되는 그 종교에 대한 기대치, 종교에 대한 가치, 또 종교에 대한 위상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된 게 바로 첫 번째 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의 배경이라고 얘기하면 먼저 십자군 전쟁이 언제부터 일어났는가 크게 11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서 일어난 전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경으로는 뭐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회가 안정이 되고 그런데 교황권이 강화가 되고 좀 세속적인 욕구, 즉 어떻게 보면은 교황에 대한 요 약간 서유럽에서 있었던 뭐 대외 팽창에 대한 욕구가 커지게 되면서 요게 한번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11세기 후반에 셀주크 티르크 셀주크 티르크가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잔티움 황제의 도움과 요청 그리고 교황의 이런 참여에 대한 호소 그 이 우르반 2세가 호소를 합니다. 어떤 호소를 하느냐? 여기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신이 그대들에게 내린 토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왕들 각각 봉건 영주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쟁에 참여를 호소하게 되고 여러 차례 전쟁 가운데 여기 보면 8차까지 있죠. 그러면서 1차 십자군에서는 성지를 이 성지라고 하는 거는 뭐 크리스트교의 성지라고 하면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을 탈환을 해서 여기에 왕국을 건설합니다.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을 합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목표가 변질되면서 4차 십자군이 중요한데 이 4차 십자군이 무엇을 했느냐? 4차 십자군이 이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해버리는 아주 우스운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냥 일반 뭐 성직자라든지 봉건 영주만 들어간 게 아니라 요때 누가 개입을 하게 되냐면 바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 있는 상인들이 개입을 하면서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점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지 회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영주 이거를 군대를 이끌고 갔던 영주가 몰락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누구도 쇠퇴할까요? 바로 그렇죠. 교황권 또한 쇠퇴하게 된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상공업이 발달할 것이고 이런 그 비잔티움 제국에 있던 이런 문화들이 서유럽으로 유입되면서 유럽 문화의 발전이 자극되고 요 결과 나중에 무엇이 발전하게 되느냐? 다음 시간에 볼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 여기 그 이야기 프랑스라는 요 질문을 읽어보면은 십자군 전쟁은 처음에는 순수한 열정과 관리, 교황은 교황권 강화를, 영주는 영토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각각 목적이 달라지면서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 전쟁 이후 그렇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는 당연히 땅에 떨어지고 기사 계급도 몰락하고 그러면서 반대로 왕권은 크게 강화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국가로서의 발전도 앞당겨졌고요. 그리고 지중해 무역이 다시 일어나면서 상업이 발전되게 되고 이슬람과 비잔티움의 문화가 서유럽에 유입되면서 중세 문화가 만개하는 계기가 되면 그러면서 점점 중세가 서서히 몰락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11세기 전쟁이 일어났던 11세기부터 변화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볼 거는 바로 이 교역의 발전입니다. 교역이 발전한다는 건 반대 상업이 발전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세 군데를 볼 수 있는데 지중해 교역권, 북유럽, 내륙 교역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중해 같은 경우에 베네치아, 제노바 같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있었던 여기 장화 보이시죠? 여기 장화 보이시죠? 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동방무역이 번영을 하게 되고요.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을 중심으로 독일을 북독일 도시에 무슨 동맹이 맺어지느냐? 바로 한자 동맹이 맺어지면서 북방무역을 독점하고 그리고 나서 이 두 개를 연결을 하기 위한 내륙 교역권이 열리게 되는데 뭐가 만들어지느냐? 바로 정기시가 열리게 됩니다. 정기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기시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 교역권, 북유럽 교역권, 내륙 교역권 이것이 연결이 되면서 상업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상업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되고 당연히 국왕이 이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자치권, 자유 같은 걸 보장을 해주고 이들은 자신들의 생산이나 이런 것들 통제하기 위해서 길드를 구성을 합니다. 길드라고 얘기하면 약간 동업을 하고 있는 조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생산과 교역을 통제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영업할 수 없다라든지 호객행위 아니고 생산 기술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상부상조하는 규정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도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던 장원은 해체가 되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자연스럽게 도시와 상업이 발달하고 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지주들도 영주들도 그냥 노동력으로 농노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달라라고 하는 화폐지대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갖다 주는 농노의 지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왜 농노의 지위가 또 높아지느냐? 이때 가장 유행했던 흑사병, 코로나보다 더 심했던 흑사병이 유행으로 노동력이 감소하니까 자연스럽게 농노의 지위가 높아지고 자영농이 증가하면서 장원이 해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가 되게 못살게 굴거나 예를 들어서 뭐 영주가 속박을 하는 게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또 전쟁을 하면서 세금을 늘리니까 이에 대한 반발로서 프랑스 그리고 영국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는 대표적으로 자크리의 난 또는 와트 타일러의 난 등 이런 두 가지의 난들이 각각 14세기에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네, 그러면서 교양권 아까 쇠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적 열기가 점점 떨어지죠. 왜냐하면 뭐 힘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바로 아비뇽 유수가 벌어지게 된다. 요게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게 언제 1309년부터 연도를 외우지 마세요. 그냥 시기상으로 이 시기였구나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비뇽 유수는 프랑스 왕과 교황이 대립을 하는데 이때 왕이 이겨버려요. 교황청 원래 로마 쪽에 있죠. 바티칸에 있는데 그래서 이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기면서 프랑스 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게 이 아비뇽 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왕은 이때
필리프 4세이고요. 네, 그 다음에 교황은 이때 교황은 여기다 살짝 내려놓을게요. 교황은 보니파키우스 네 8세. 요거 약간 키워드가 될 만한 거라서 그냥 미리 정리만 해두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던 교황청에 있는 로마, 그리고 여기 아비뇽에 있는 또 다른 교황청,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대분열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교황이 두 명이 나도 교황이야 너도 교황이야 라고 하는 시기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의 대분열식입니다. 굉장히 개판이죠. 1378년부터 1417년까지 한 50여 년간 교황이 두 명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거 망했구나, 그래서 이걸 개혁을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위클리프, 그리고 후스 같은 사람이 교회 세속화를 비판하면서 위클리프는 여기 뭐 성서와 일치할 때만 찬성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황을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콘스탄츠 공의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교회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아래 보시면은요, 보면은 프랑스 귀족이, 여기 보면은 로마는 스스로 마르티누스 세, 그리고 클레멘스 7세, 그리고 베네딕스 14세, 그러면서 교황이 3명이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이거를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느냐? 위클리프를 2단으로 규정을 하고요. 후스를 죽여버립니다. 화형을 하고요. 그리고 로마 교황을 단일 교황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정통성을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공의회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권은 점점 강화되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별로 이제 변화하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12세기의 존 왕이 이제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다 보니 귀족이 대헌장, 교과서에는 마그나카르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헌장의 승인을 요구하고 모범의회를 소집하는데 100년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장미 전쟁으로 중앙집권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100년 전쟁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와의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100년 전쟁은 내부에 있었던 전쟁이다. 즉 여기에서 이제 프랑스는 여기에서 100년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중앙집권 국가의 발판을 하게 되는데, 100년 전쟁에 대해서 잠깐만, 지금 시간이 많이 길긴 하지만 100년 전쟁에서만 잠깐만 얘기를 하면, 이거는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있던 그 왕위 계승 문제랑, 그리고 영토, 어떤 영토 지역이었냐, 바로 플랑드르 지역에 있는 영토와 관련돼서 일어난 전쟁이고요. 그 1377년부터 14세기부터 거의 100년과 가까운 전쟁을 합니다. 프랑스랑 영국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이때 이제 등장했던 여인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잔다르크가 되겠죠. 잔다르크.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키워드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프랑스도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이름은 하지만 각각의 나라마다 이제 제후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거를 황금 문서로 제후들이 황제를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지만 명목상으로만 남아 있다.
명목상 통치 라고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교황령이 있고 도시 국가들이 각각 이제 분열되어 있었고요. 에스파냐,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지배를 많이 받았었냐면 이슬람 세력이 우리 후 우마이야 왕조 얘기했었죠. 우마이야 왕조의 잔재들이 남아 있었을 때 이거를 이제 재정복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슬람 세력을 축출을 하고 이거를 우리는 재정복 운동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아라곤과 카스티아 왕조가 혼인을 하면서 이제 그 에스파냐 왕국이 만들어지고 그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면서 포르투갈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남학생들 뭐 얘기 들으면 카스티아, 아라곤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 바르셀로나 있고 여기에 마드리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엘 클라시코라는 축구가 요런 지역적인 라이벌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요 마지막에 남쪽에 있는 이 그라나다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이슬람 세력이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길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십자군 전쟁, 십자군으로 인해서 교황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사 떨어지고 그러면서 왕 그리고 시민의 위세가 높아지면서 그로 인해서 여러 나라가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교황권이 떨어지고 왕권이 높아지는 요 가운데서 있었던 아비뇽 유수라든지 대분열 같은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각각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이탈리아,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렇게 각각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각각 묶어서 얘네들은 100년 전쟁,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각각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로 쭉 이어진다. 에스파냐, 포르투갈은 누구와 이슬람과 대결을 하면서 영토를 회복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굉장히 많았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 르네상스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